네, 지금 시간이 2시 46분입니다. 그래서 6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시간을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5분 정도 줄여달라고 했는데 4분 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해 주신 오지연 교수님과 서정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휴식 시간은 이제 두 발표를 더 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김영일 교수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학술처빙 교수이신 김영일 교수님의 발표와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이신 김은서 교수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군왕 원효의 화쟁 회통 사상과 선무도입니다. 목소리에 맞는 분명입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과 선무도인데요. 원효 스님이 화쟁론과 적은 스님의 선무도를 비교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저는 이제 이 연결고리가 조화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군왕 원효의 화쟁 사상과 선무도가 이제 그 제목인데요. 그러니까는 원효 스님이 화쟁론과 적은 스님의 선무도를 비교하는 그런 글이죠. 그 연결고리가 저는 조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화쟁론을 영어로 번역하면 뜻으로 번역하면은 그 theory of harmonization이거든요. 조화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화가 이제 키워드고 또 이제 선무도는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또 눈에 진 교본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조화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은 서원돼 있고 2장에 화쟁론에 담긴 원리에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 원효 화쟁론의 그 핵심 원리가 조화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1절에서 화쟁의 동기는 원효 스님이 왜 화쟁을 했을까? 그게 이제 진리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화쟁의 근거에서는 화쟁의 근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핵심인 연기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조화의 원리에서는 이제 원효 스님이 실제로 화쟁을 많이 하셨는데 화쟁 사례가 남아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조화가 있다. 그것을 제가 다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선무도의 거행 원리는 이 조화의 원리가 선무도에 실제로 발현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써놓은 거죠. 선무도를 사상, 수행, 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다를 수는 없고, 사상에서는 존재론과 선불론, 또 수행에서는 호흡법과 관법, 그리고 이제 무예에서는 선기공하고 신법, 여기에 이제 조화의 원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 이걸 제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효는 1600년 이상 내려온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게 불교 사상을 수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초기불교, 대승불교를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으로 건너왔고, 거기에서 천태학, 화엄학, 선학, 정도학 등이 화려하게 발전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원효는 당시 한반도로 들어온 불교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고루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그는 당시 불교학계에서 등장한 다양한 이설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한맛이 느껴지도록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회통의 정신은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고려시대에
진울이 선교의 일지를 주장하였던 일이나 조선시대의 휴정이 거기에 연구를 포함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상을 포괄하는 화쟁 사상은 불교 사상의 백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오늘날 선무도의 이름으로 원효의 위협을 선양한 인물이 있습니다. 골국사 주지 설적은 스님, 성사의 직대 우선으로 검원사 양익 대종사로부터 불교 금강영관의 법맥을 전승하였습니다. 이후에 성사의 열반지이자 성사의 해동 정토사장을 계승한 기도체인 골국사를 유지 발전시키고 승부의 전통 무예인 선무도를 국내외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적은 스님은 본래 명칭인 불교 금강영관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서 선무도로 붙였습니다. 선무도는 전통 무술 가운데 하나인 승가무술로서 일반적인 무술과 다르게 사상적 배경과 수행의 원칙이 뚜렷합니다. 선무도 사상은 선과 밀교뿐만 아니라 일심, 화쟁, 원융, 무예 등을 강조하는 원효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행은 초기 불교의 호법과 천태종의 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생략하시고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제2장 화쟁문에 담긴 원리인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화쟁문에 조화의 원리가 있다. 이것을 이제 써놓은 것이죠. 제1절 화쟁이 등기인데 원효 스님이 왜 화쟁을 했을까? 이게 이제 신문 화쟁은 서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문이 아니고 서당 화상비 그 비문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 신문 화쟁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이미 원음에 의해서 중생들이 뭐뭇이 빛처럼 달리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구름처럼 일어났다. 어떤 이는 자기의 말은 옳고 다른 이의 말은 그르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말은 그렇지만 다른 이의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마침내 큰 강물이 되었다. 무엇을 배통하고 융합하여 서술하니 신문화쟁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문 1을 보면은 여기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원음에 의해서 중생들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여기 원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음이란 글자는 진제 스님이 번역한 대승기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에는 원음으로 한 번 연설하자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똑같이 이해함으로 논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그런 말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인용문 1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부처님의 원음에 의해서 중생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갖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인용문 2의 내용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그 참뜻을 아는 자가 드물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비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용문 3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곳에서 원효 스님이 부처님의 원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통하고 융합하기 위해서 신문 화쟁론을 지었다. 그런 내용이죠. 요컨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분의 한결같은 진리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고 세상에 남아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멸반하시고 시간이 지나자 여러 가지 이설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한 맛으로 원효 스님이 하기 위해서 신문 화쟁론을 지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쟁은 부처님의 원음에 의해서 유지된 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태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원효는 적어도 이 저서를 저술할 때 부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혹은 알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 2절 보겠습니다. 화쟁의 근거. 그러면 이제 원효 스님이 무엇을 근거로 화쟁을 했을까? 알겠죠? 원효 스님이 깨달았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송고선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인데 그 다음에
그 원효스님하고 그 의상스님이 저기 이제 서해안으로 가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화성이라는 솔도 있고 평택이라는 솔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별 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동굴로 갔는데 하룻밤을 머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해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골이 있으니까 이건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죠. 이제 아침에 이제 무덤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생각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배를 타러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숙소를 찾는데 마땅한 숙소가 없으니까 그 전날 묵었던 이제 동굴로 갔는데 이제 동굴이 아니라 무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겠으니까 잠이 안 오다가 이제 한밤중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번쩍하고 깨달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용문을 보시면 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동굴이라 여겨서 편안하였는데 오늘 밤에 머무를 때는 귀신 소굴에 의탁하며 마음이 뒤숭숭하구나. 그러니 알겠구나. 마음이 생겨나니 갖가지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동굴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또한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이 오직 식뿐이니 마음밖에는 법이 없구나. 이치가 이러하니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당에 들어가지 않고 보침을 들고 다시 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글이 남아있죠. 그 인용문 1 같은 경우에는 원효스님께서 동굴에서 머문다고 하니까 생각이 편안했는데 이제 오늘은 무덤에서 잤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인용문 2에서는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짐에 따라서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건 이제 일종의 오도성인데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또 인용문 3번에서는 이미 진리를 깨달았으니 당으로 가지 않고 신라로 돌아가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인용문 2를 다시 보면은 여기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분별하는 마음이 발생하니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깨닫기 전은 마음이죠. 범부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니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동물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 이건 이제 깨달은 다음 성인의 마음이죠. 자, 어쨌든 범부가 됐던 성이 됐던 이 마음의 이제 순서가 이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에서 분별심, 그 다음에 분별심에서 동물과 무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앞부분을 보면은 깨달음에서 분별심으로 갔으니까 이 깨달음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연기법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법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지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다 적다 모든 존재 중에 대표적으로 큰 것, 작은 것, 대, 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제 현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대는 소의 의지에서 성립할 수 있다면 대는 자신만의 독자성이 없는 거죠. 독자성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소를 전제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 소도 작은 것도 대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크다고 하는 것, 작다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이제 연기법 자체, 연기법 내용 말고 연기법 자체, 연기법 자체의 차원에서 한번 차원을 높여보면은 연기법 자체는 절대적인 차원이죠. 절대적인, 상대적일 수가 없죠. 연기법 자체는 절대적인 차원인데 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큰 것과 작은 것, 상대적인 것을 볼 적에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깨달음에서 분별심으로 간 거고 이제 분별심에서 이제 동물과 무덤으로 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선 동물과 무덤이라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해골이 있냐 없냐죠. 해골이 없으면 동굴이라고 그러고 있으면 무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해골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깨달아서 분별심이 없어졌으면은
당연히 동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원효 스님이 그 깨달았던 오돈승의 내용을 통해서 원효 스님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2페이지입니다. 자,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두 번째 문단에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원효는 동굴이 무덤에 의지하고 무덤이 동굴에 의지하여 조화롭게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무덤과 동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모든 존재도 그 상대적인 존재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화를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원효가 화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조화의 원리 하는 것은 이제 원효 스님이 화쟁에 나와가지고 화쟁한 내용을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명조에 썼습니다. 명조에 썼는데 아쉽게도 일부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다행히 원효 스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남아있는 게 23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쭉 화쟁을 했던 내용을 쭉 모아보면은 67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본 게 33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7개를 쭉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1에서는 불교에서의 진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성을 기준으로 모든 설이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 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바로 연기법의 핵심이잖아요. 그 연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고요. 유형 2에서는 모든 설이 다 옳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에서는 A설은 옳고 B설은 그르다 마치 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화쟁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사례는 제일 많습니다. 47개가. 사례는 많습니다만 이것은 의사소통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유형 1번이잖아요. 그래서 유형 1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좀 보면은 열반 종회에 보면은 법신은 형상이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걸로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데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를 몸으로 하는 부처님이잖아요. 진리를 몸으로 하는 부처님이 이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형상이 있다 없다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 스님이 판정을 내리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두 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34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뒤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예 법문이 나오거든요.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이문이 있지만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 장애가 없다. 이러한 무예 법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강신품에서 자세히 말씀하셨다. 부처님 몸은 몸이 아니지만 몸이요 식이 없지만 식이며 마음을 떠나지만 또한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초소가 없지만 또한 초소이며 몸은 집이 없지만 또한 집이며 형상이 아니지만 모든 상호를 장엄하였다 하고 내지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여러가 은밀히 간직한 본문은 유를 말하고 물을 말하여도 모두 도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문 1 같은 경우에는 양설을 근거로 삼은 두 가지 본문이 서로 장애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금강신품을 이제 앞으로 인용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인용문 2가 중요하죠. 소위 무예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몸, 마음, 집 이런 게 등장해가지고 그 상대적인 사물과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인용문 3번에서는 부처님께서 비밀히 말씀하신 무예 본문에 의하면은 제설에서 말하는 유화문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 사례에서 중요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예 본문의 내용에서 유무, 생사, 고락, 유무로 다 통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반대에 서 있는 상대적인 존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예 본문의 내용이. 그리고 무예 본문의 내용이 유형 1에
대부분 사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원료 화재물에서 대단히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원효가 깨달은 연기법과 그가 화쟁할 때 제시한 무예 법문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상대적인 존재와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연기법과 무예 법문에서 거의 유사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원효는 부처님의 원리인 연기법을 깨닫고 그것을 근거로 제설을 화쟁하였는데 그 원리는 바로 조화의 원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선무도의 보인 원리. 이것은 이제 이 조화의 원리가 선무도에 어떻게 발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죠. 제1절에서 사상과 조화를 보겠습니다. 선무도는 원래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불교는 일반적으로 초기불교, 대승불교, 비밀불교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선무도는 밀교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밀교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존재론과 성불론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밀교의 존재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께서 12처 18개 5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물질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법화불교에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유의법, 무의법 있어가지고 유의법에 물질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이렇게 나누고 대승불교는 이제 비슷한데 좀 더 세분한 거죠. 오유백법으로. 그게 이제 밀교에 와가지고 대법 단순화돼가지고 그 백법이 6개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6대로 줄어들었죠. 밀교의 6대, 존재는 6대인데 이 6대 중에서 지수화풍공은 물질적인 존재고 식은 정신적인 존재죠. 이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아는 오륜탑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오륜탑에 보면은 오륜탑의 것은 지수화풍공 해가지고 물질적인 존재고요. 그 안에 있는 식은 정신적인 존재죠. 그래서 오륜탑은 물질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가 아주 극단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밀교의 성불론을 보겠습니다. 성불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중생의 부처가 되는 거죠. 중생의 부처가 된다. 근데 이 밀교에서는 중생이라는 것은 육대를 말하는 것이고 부처라는 것은 대일열애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밀교의 특징은 이제 성불론의 특징은 즉신성불이라고 그러죠. 즉신성불은 이 몸을 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한 거죠. 초기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 인도 가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윤회사상이 있잖아요. 태어나고 주고 태어나고 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부처가 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인데 대승불교, 비밀불교 와서는 이 몸을 가지고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삼밀수행이죠. 그래서 손으로는 결의를 맺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는 대일열애를 명상하는 이 삼밀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밀교 수행자가 대일열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된다. 중생과 부처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수행과 조화를 보겠습니다. 선무도의 수행은 독자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그 호흡법과 관법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선무도의 호흡법은 대안반 수의경에 보면 6단계 수행 과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앞에 3단계의 호흡이 등장하는데 수식, 상수, 지 단계에 이제 등장하고 있죠. 수습, 지간, 좌선, 무리에 보면 10가지 지침인데 그 4번째 지침에 조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입을 벌려서 더러운 공기를 내뱉는다. 공기를 내뱉는 방법은 입을 열고 공기를 내뱉지만 너무 급하게 해서 모든 기운이 쏟아져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몸 안에 있는 모든 혈맥들 중에 통하지 않은 것들이 숨을 쉴 때 따라서 나오도록 한다. 그런 뒤 입을 다물고 코로 맑은 공기를 받아들인다. 무엇을 식상이라고 하는가? 소리도 나지 않고 맺힘도 없고 거칠지도 않으며 들숨과 날숨이 계속 이어지되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몸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기운이 감도는 듯한 모습, 이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인용문 1 같은 경우에는 그 호흡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인용문 2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호흡하는 모습에는 풍, 천, 기, 식, 이렇게 4가지 상이 있는데 여기 식상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들숨과 날숨이 처음 수직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다가 상수 단계에서는 이제 무르익게 되고, 지 단계에 가서 완전히 들숨과 날숨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법 수행을 보시면, 관법에 좌관, 입관, 행관이 있죠. 그 각각의 전부 정관과 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법에서는 좌관, 입관, 행관 등 모든 단계에서 정관과 동관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서 관법 수행이 정중동의 조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절 무예의 조화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내적으로는 이 중에서 선기공, 밖으로는 신법,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선기공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선을 바탕으로 해서 신체 내부의 기를 움직이는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들숨 날숨을 통한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긴장과 이완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기공은 최근에 서양 의학계에서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선기공을 하게 되면 신체가 긴장된 상태와 이완된 상태로 변화하면서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기공을 하게 되면 이처럼 긴장과 이완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법을 보겠습니다. 신법이란 선무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적인 수련에 해당하는 다양한 무술적인 기법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이 신법의 종류로는 손을 쓰는 수법, 발을 쓰는 각법이 있죠. 그래서 손을 쓰는 신법에 장공, 권공, 회공, 양발차기 등 이제 모두 발견되고요. 역시 발을 쓰는 각법에서도 다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처럼 하는 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 중에서 손과 발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신법을 수련한 모습을 관찰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손과 발은 항상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형태의 신법을 수련하든지 손과 발 중에 어느 하나를 주로 사용하면 다른 것은 반드시 종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손무도의 신법에서 손발의 조화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선무도의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무예 이 중에서 선기공과 신법의 전부 조화의 원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4장 그 결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이제 요약 정리한 겁니다. 시간이 이제 넘어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